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회계법인의 윤여현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매니지먼트 가이던스라는 주제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1년 유예가 이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케이삭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 거대한 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어떤 그런 그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3일에서는 그 연결 삭스와 관련해서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마켓과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미나 그리고 이제 상장 효과가 함께 이제 진행한 설명회들을 통해서 연결 케이삭스의 기본적인 개념, 뭐 방법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항목들, 컨트로버셜한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기존에 발간했었던 퍼블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 내지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연결 케이삭스라는 게 개념도 굉장히 생소하고 뭐 이게 생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그런 개념이나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느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다수 기업에서 사실은 프로젝트를 이제 개시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년도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 제도 도입 초기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한 관계로 시장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인데요.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다가올 1년 6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이 유예가 됐지만 이 유예된 기간을 감안했었을 경우에 시간이 충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수많은 국내외 자회사들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국의 오디트 프랙티스나 눈높이가 상이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1년 동안 고민해야 될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아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한 2-3가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었던 레슨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결 케이삭스 관련해서 그동안 뭐 많은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많은 자료를 보셔서 이제는 시장의 이제 이해 관계자 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을 다 걷어내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본사 그동안에 이제 별도의 포커스에서 본사인데요. 사실 이제 본사가 이제 그룹의 그 맏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본사에서 거느리고 있는 이 수많은 자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바로 그룹 수준의 통제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 수준의 통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재무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연결 절차와 연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본사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스코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자회사들에 대한 내부 통제 이제 구축 및 운영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1년 동안 사실 대부분의 관심은 핵심 과제 3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게 양이 많습니다. 자회사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핵심 과제 3에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관심이 좀 쏠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삭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요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커버리지와 세 번째 운영 조직 및 모델은 이해 관계자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영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룹 수준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도에 비해서 그동안 사실은 좀 이 소홀하게 다뤄졌던 영역인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이 첫 번째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뭐 그동안 뭐 85%, 90%뭐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요합니다. 이 충분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 다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룹 수준 통제는 뭐 그룹 와이드 컨트롤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뭐 명칭에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본사에서 연결 재무 정보의 건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영 조직 모델은 뭐 모든 회사가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실은 이 운영 조직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그룹의 전체적인 통제의 환경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이 별도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는 한국적 어떤 그런 경영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내부 통제 체계를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뭐 내부 통제 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부 통제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뭐 인다이렉트 ELC라고 불리는 그 간접적인 ELC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윤리 규범이라든지 휘슬블로잉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 뭐 거래 수준 통제, 다이렉트 ELC, 뭐 기타 위험 관리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동안의 관심은 사실은 그 거래 수준 통제와 IT 통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로 90%라고 이제 좀 표현을 써놨는데 저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데요. 저게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저희 얼마 전에 이제 그 미래전략 볼륨 2에서도 뭐 조금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지금 사고 방식은 90%만 커버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자면 나머지 10%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냐? 나머지 10%는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합쳐져서 뭐 10%, 15%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연결 재무보고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큰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내부 통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높으면 뭔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역시 이제 기본적인 그 탑다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 10%, 15%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보고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저 10%, 15%에 대해서 반드시 TLC라는 방식으로 컴포트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진이나 감사인이나 역할이 똑같죠. 결국은 평가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얻을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확신을 얻는 과정과 원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90% TLC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커스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절차나 통제 활동들을 통해서도 중요하지 않은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컴포트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BPR,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라고 불리는 BPR, 그리고 이제 내부 감사 활동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많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단일의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룹마다 뭐 재무적인 분산도나 구조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단일의 정답을 사실 이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경영진이 이 연결 전체 우리 그룹의 재무보고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컴포트를 얻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렉트 ELC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이렉트 ELC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뭐 휘슬블로잉이라든지 뭐 윤리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라서 재무 보고와는 사실은 관련성이 사실은 약간 좀 리모트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 정보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재무 정보의 이제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재무 보고를 직접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추가적인 팔로우 액션을 취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회사에서 실적을 계속 받아보실 거예요. 받아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회사에서 이제 실적을 받아보는데 이번 분기에 미국 자회사의 매출이 한 40%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40% 정도 오른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거기서 끝이에요. 통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미국에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올랐냐? 미국에서 판매 단가를 5% 정도 인하를 했대요. 판매 단가를 5% 정도 인하를 하니까 갑자기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끝이 났어요. 통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재무적인 어떤 어프로치, 재무적인 분석의 요소가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제 요소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끊임없는 좀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좀 챌린지를 사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가 통제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적인 그 MRC로서 그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컴포트를 확보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쳐다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컴포트가 생깁니다. 이게 괜찮은 숫자구나, 믿을 만한 숫자구나, 이런 거에 대한 컴포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에서 잘못된 숫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단순히 더하고 빼서 연결만 만들게 되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올라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할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소위 본사 수준의 컴펜세이팅 컨트롤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23년 이후에 자회사 수준에서 이슈가 생긴다고, 내부 통제상의 이슈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런 그 본사에서의 기능들이 좀 잘 갖춰져 있게 되면 그 미비점 평가, 시비리티 이밸류에이션에서 효과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사실 제가 보는 가장 큰 베너핏은 가시성입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시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자회사들에 대한 재무 정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자회사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사실 알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성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BPR은 굉장히 큰 효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BPR이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BPR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부의 회사들은 FP&A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Financial Planning and Analysis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은 자회사의 실적을 받아보고 분석하고 예산 대비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 정보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재무 정보들도 이제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BPR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이 BPR이 다이렉트 ELC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다이렉트 ELC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저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USAX라는 게 15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 변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BPR 역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석은 사실 수작업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회사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뭐 다 사람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복잡하고 어렵고 실수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BPR은 일단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용이해진 점,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이제 활용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파워 BI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파워 플랫폼 중에 하나죠.
파워 BI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활용한 디테일드 세일즈 어널리시스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일단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좀 뭔가 화려하지 않나요? 예. 저게 바로 그 요즘 나오는 그 BI 솔루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뭐 BI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이제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세일즈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재무보고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분석, 뭐 이런 툴을 통한 분석이 사실은 통제는 아닙니다. 이런 분석은 제대로 된 통제를 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의 어려움, 수작업,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베이스라인 자체가 마련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파워 BI 같은 BI 솔루션을 도입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내부 통제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되고 접목이 된 경우는 아직은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는 내부 통제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한번 키 베너핏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자회사 데이터 연동해서 이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ERP가 같아야지 사실은 액세스가 좀 가능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ERP가 다른 환경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번 셋업을 해놓게 되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로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럭처링을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PI의 변경에 따른 부정 스킴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BI 툴의 BI 솔루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직관적인 그 뷰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본사에서는 가시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효과적인 어떤 BPR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회사 측면에서도 뭐 자회사가 약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다 패를 까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 보고 절차의 자동화라든지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자회사 측면에서도 사실은 베너핏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 케이스는 이제 뭐 BPR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그룹 수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베너핏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티그룹이죠. 시티그룹이고요. 이 시티그룹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 멕시코의 바나맥스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억, 2,800억 정도 되는 부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2013년도에 그대로 다 손실로 다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 말에 이제 다들 궁금해했죠. 저게 언론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거든요. 저게는 이제 내부 통제는 이제 MW거나 부적정 의견이거나 이렇게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매니지먼트 어세스먼트와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MW가 나오질 않았어요. MW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적정 의견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감독 당국인 SEC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코멘트 레터를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 코멘트 레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한 게 바로 저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멕시코 자회사에서 부정이 있었는데 니네 그룹의 ICFR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뭐냐. 결국은 왜 부적정 의견이 아니냐는 걸 물어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거죠. 부적정 의견이 아니면 이거는 SD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SD는 공시가 안 됩니다. SD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는데 SEC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SD로 만약에 경영진이 평가를 했다면 고소 5가지 항목별로 그 영향이 무엇이고 미비점에 대한 심각성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도대체 임플레멘테이션을 한 거냐? 그리고 그 테스트는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웹사이트에 다 올려버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US 삭스라는 게 역사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랑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경영진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예. 결국은 적정 의견으로 잘 끝이 났어요. 잘 끝이 났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액션을 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시티그룹 입장에서 제가 볼 땐 잘 했던 점은 일단은 인지가 되고 난 이후에 본사 주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래피드 리뷰를 실시를 해서 수천 개의 론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인시던트가 어떤 체계적인 오류에 의한 부분이 아닌 어떤 원오프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비점 평가의 과정을 SEC에 굉장히 상세하게 디스클로즈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재무보고에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나 계정이 뭐며 그거와 관련된 거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분석을 해서 결국은 포텐셜 매그니튜드는 이 정도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이 정도고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SEC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룹에서 이게 뭐 BPR은 아닙니다만 이 그룹에서 결국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체계, 이 합리적인 체계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감독 당국 감리 방향 뭐 저 아직 뭐 계도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감리 방향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직 모델인데요. 이 장표는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이제 코퍼레이트 모델은 본사 주도, 로컬 모델은 이제 자회사 주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그 그룹들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솔직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체인 리스팅 그러니까 상장 자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비상장 자회사가 큰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결국은 우리 그룹의 전체적인 통제 환경 그리고 아까 뭐 디지털 얘기, 자동화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선행이 돼야지 우리 리소스를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코퍼레이트 모델 아까 보셨던 코퍼레이트 모델을 뭐 다 이제 알고는 계실 텐데요. 결국 이제 본사에서 주도를 해서 그룹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러닝을 하고 뭐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모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소싱 믹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사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국은 거의 코퍼레이트 펑션입니다. 코퍼레이트 모델로 거의 가져갑니다. 이 자회사에다가 뭐 그런 기능들을 내려주고 자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코퍼레이트 펑션인데요. 그러면 코퍼레이트 펑션을 가져갈 때 조직 규모나 인력을 얼마나 도대체 가져가야 되냐. 왜냐하면 글로벌리 테스팅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아웃소싱 모델은 우리가 부족할 때 아웃소싱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아주
쉬운 모델이죠. 왼쪽에 보시는 모델은 우리가 부족할 때 소싱을 하기는 하는데 인하우스로 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경영진 평가를 하시다 보면 뭐 연간 계획 세우고 이럴 때도 이제 뭐 저기 인력이 소요가 되지만 사실은 1년에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매니지먼트 테스팅을 하실 때에 굉장히 급격한 어떤 그 인력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계절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코퍼레이트 펑션 중에서 내부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인력들을 좀 인하우스로 소싱을 해서 그런 업무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약간 좀 융통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인하우싱 소싱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로 소싱을 하더라도 적격성이라든지 뭐 객관성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사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5분이 좀 경과한 것 같은데요. 자, 본사 및 자회사 환경적 특성입니다. 사실은 이 뭐 여러 가지 설계 평가 이슈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본사 별도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거하고 사실 유사하고요. 이 사실은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본사 수준 환경은 저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잘하고 계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조금 뭐 모자라지는 회사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모습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보고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분석하고 챌린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단순하게 의존하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의 수준이 낮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보고 프랙티스에 대해서 가시성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이제 결국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본사에서 갖고 있는 통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약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본사에서 뭔가 약하면 자회사에서 더 하면 됩니다. 예, 자회사에서 더 하면 되는데 실제 자회사의 환경을 한번 보니까 이런 거죠. 일단 내부 통제가 뭔지 잘 몰라요. 외관법 개정된 것도 사실은 좀 남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R&R에 엄청나게 사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자회사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본사가 더 해야 됩니다. 본사를 보니 자회사가 더 해야 되고 자회사를 보니 본사가 더 해야 되고 예, 하여튼 뭔가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를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통제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그룹 수준 통제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자회사 수준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더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룹 수준 주요 이슈인데요.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ERC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나 연결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당연히 있고요. 정책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정책, 그룹의 정책과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어카운팅 팔러시를 최근에 이제 개비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룹 어카운팅 팔러시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IFRS 원문 수준이라서 실효성에 떨어지는 뭐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룹 어카운팅 팔러시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 자회사에서는 그룹 어카운팅 팔러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간 회계 처리 방식이 상이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책 미비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는 정밀하지 못한 어떤 패키지 구조 그리고 이제 보고 자료의 품질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본사에서 자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BPR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ERC 관련된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 ERC 관련된 항목들이 뭐 때로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책이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개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회사 수준 이슈인데요. 사실 국내 자회사보다는 이제 해외 자회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 수준에서의 세부적인 이슈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좀 더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 외관법 뭐 개정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프레셔를 느끼시죠.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 프레셔는 누구의 것일까요? 저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 뭐 저게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재무보고 환경이 변화했고 프레셔가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겠고 뭐 이런 인식의 수준이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르고 자회사, 국내 자회사가 다르고 해외 자회사가 다르고 그것도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제일 위쪽에 본사의 내부 통제나 재무 조직에서는 이제는 잘 아세요. 몇 년 겪으셨잖아요. 잘 아십니다.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 동일한 수준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예, 저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구조적으로 가장 큰 이슈고, 이 좋은 통제 환경을 구축할 때 가장 큰 그 챌린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 담당자들께서. 저거는 내 일이 아닌데? 나 입사할 때 잡 디스크립션에 저런 거 없었는데? 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차이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거를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뭐 인터뷰하고 뭘 하려고 해도 저거를 이해를 해야지 뭔가를 하는데 저게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큰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인식 때문에 미비점 개선도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큰 이슈다. 그리고 뭐 HR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내 일이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사람 더 뽑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이 TLC 달에서의 어떤 이런 미비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이 굉장히 좀 고위험 환경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대부분은 이제 표준화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저도 뭐 사실 얘기하고요. 표준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준화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를 표준화를 하고 어디까지 표준화를 못할지에 대해서 그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비즈니스가 똑같아.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통제가 똑같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 현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본사의 별도에 대해서 일을 했던 거지 그 본사의 별도의 프로세스나 통제가 해외 자회사에 그게 완전히 아이덴티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사실은 좀 추정에 불과했던 건데요. 분명히 일정 부분 표준화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는 점,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 프랙티스를 좀 정확하게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저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 저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환경도 막상 뜯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 관점에서 사실 이 그룹 관점에서 IT 환경을 분석하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했고 하다 보니까 스코핑부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재원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재원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재원분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경영진 역할을 많이 하세요. 현지에서 경영진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현지에서의 현업과의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재원분들한테 좀 많이 의존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통제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재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그 현지에서의 실제 프로세스나 통제와의 어떤 적절한 좀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하시는 데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하실 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프로젝트 초기에 깊이 있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분석 없이 이 섣부르게 이렇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한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에서 설계평가 두 군데 정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조업이고요.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A그룹사의 자회사, B그룹사의 자회사를 비교를 해봤고요. ELC, ITGC 이런 거 다 빼고요. 자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통제를 보니까 대략 한 160개, 170개 정도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실제로 이제 디자인 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A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ERP를 쓰고 모든 것들을 A그룹의 자회사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그룹의 자회사에서는 160개의 키 컨트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면에 B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 ERP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나 파생상품, 차입과 같은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중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니까 B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5% 정도가 빠지고 65%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한 65% 정도만 통제를 담당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바로 집중화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집중화의 힘이고요. 이 중장기 운영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경영진 평가 그리고 외부 감사 비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집중화의 힘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저런 자회사가 5개, 10개 더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외 자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제 환경 자체가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하다 보니까 컨트롤 페일리어 레이트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갖고 있는 숫자, 보고되는 숫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조업이고요.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의 공시된 수익 인식 기준은 인도 기준입니다. 그룹 어카운팅 팔러시를 한번 봤습니다. IFRS 원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본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매출이 5,400억, 손익이 560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보고가 저렇게 왔으니까. 근데 막상 중국 회사의 중국 회사 ERP를 한번 열어보니까 매출은 5천억, 손익은 500억이에요. 자, ERP가 뭐죠?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숫자가 사실 ERP죠, 사실은. 예. 자, 매일매일 거래가 반영이 된 거는 5천억인데 왜 나한테 보고된 거는 왜 400억이지? 5,400억이지? 궁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갭이 다르대요. 중국은 중국 갭으로 하고 우리는 IFRS 해야 되기 때문에 갭이 달라서 갭을 조정을 해야 된대요. 그 갭을 조정을 한 게 매출 400억을 조정을 했어요. 저는 중국 갭을 모릅니다. 중국 갭을 몰라가지고 과연 매출로서 400억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내부 통제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을 중국 자회사에서 조정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중국 자회사는 5천억이라고 보내는데 한국에서 모 회사에서 저거를 5,400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쪽 결국은 이제 누가 하는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자회사에서는 도대체 KIFRS를 어떻게 알지? 한 번도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조정을 했으면 한국에서는 중국 갭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조정을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이제 조정에 대한 통제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사실 저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조정의 완전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를 한다면은 저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책 부재, 적격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도대체 중국 자회사가 갖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중국 자회사가 갖고 있는 시선은 나한테 보고하는 KIFRS인가요? 아니면 자기네들 로컬에서 유지하는 중국 갭인가요? 바로 중국 갭입니다. 바로 숫자의 오너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방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런 회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게
되게 리스키합니다. 예, 리스키해서 저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개선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미국 자회사, 한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 본사에 보고되는 숫자로 장부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뭐 K갭으로 컨버전해서 이제 뭐 감사받고 이런 부분들은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그런 액티비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학기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년이 유예가 됐어요. 1년이 유예가 됐는데 시간을 번 건 사실입니다. 번 건 사실인데 이게 충분한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년에 감사를 받으니까 22년 말까지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위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자회사의 개수, 뭐 글로벌 비즈니스의 분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나 어떤 환경상에서 위험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볼 때는 이 밑에서 보시는 타임라인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룹에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되고, 내부 통제에 대해서 뭐 문서하고 설계평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저희 뭐 주기적 지정대나 이런 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적돼 있는 그 재무보고 이슈, 그리고 재무보고 건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저도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뭐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거대한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별도 내부에게 별도 케이삭스가 경영진 아젠다가 됐던 회사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연결 케이삭스 이 부분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고위험 영역이라서, 고위험 상황이라서, 예전에 저는 이제 지원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원과 관심으로 이제 끝날 문제냐 라는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아젠다화가 필요하진 않은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관계자가 많고 인식의 폭이 달라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 1월 1일 날 이 땅에서 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전 운영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컴포트를 좀 가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